지금부터 제25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과학 동감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김영희 교수님의 Great Earthquake, Are You Ready? 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작년 11월에 지진이 나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진학자인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수능도 일주일 연기되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지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김영희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리 모두가 동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011년 동일본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 인간 사회에 크나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최근에 경험했죠.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이 있었고요. 그 피해 정도를 잠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지진파 전파 영상입니다. 이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후 사실 이 지진파가 지구라는 매질을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전파하게 되는데요. 지표상에는 굉장히 많은 지진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진을 잘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지금 표면으로 전파하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표상에 지진계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수직 그리고 수평 방향 움직임을 기록하고요. 저는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거대 지진, Great Earthquake이 발생하는 단층대의 지진학적 특성을 연구할 수가 있죠. 우리는 전혀 못 느끼겠지만 땅들은 이렇게 미세하게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옛적부터 공룡이 지배하던 시절, 공룡이 멸종하던 시절,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지배하는 이 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땅들이 서로 붙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충돌하여 소멸되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형을 겪고 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들의 포메이션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판의 움직임을 현재 GPS를 통해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화살표로 그 땅들의 움직임의 방향과 크기를 표시하였습니다. 1년에 5cm의 움직임이 바로 저 정도의 크기예요. 이렇게 땅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각 내부에는 새로운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이미 생긴 균열, 즉 단층들 간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땅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지진계로 관측한 지진의 위치를 검은 점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그 판가판이 서로 충돌하거나 벌어지는 그런 구역에서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지진들 중에서 특히 규모가 큰, 예를 들어서 규모 7.5 이상의 지진들은 이와 같이 1900년도부터 이렇게 도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진들 중에서 규모 8.0이 넘는 지진들만 가지고 그 빈도수를 계산을 해보면 매년 평균 1.1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매년 한 번 정도는 규모 7.5 이상, 아니 8.5 이상의 지진을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10년치
데이터만을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 매년 평균 1.8회로 나옵니다. 즉 최근 들어서 좀 더 큰 지진들을 좀 빈번하게 더 많이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100년의 관측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고 한창 공부하였을 때인 이 시기에는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지진 학계의 암흑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지진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진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랬었죠. 하지만 그 암흑기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여서 이 시기에 지진계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지진들 중에서 특히 규모 9.0이 넘는 지진들은 이와 같이 특별한 판가판이 서로 충돌하는 구역에서만 발생합니다. 판가판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좀 더 무거운 해양판이 대륙 그래서 얕은 깊이에서는 판가판이 서로 꽉 맞물려서 움직이지 않아 스트레스가 최대로 쌓이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은 곳에서는 두 판이 순조로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미끄러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슬립 전이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이 겪는 스트레스를 시간에 따라 그려볼게요. 근데 아까 판과 판이 서로 이렇게 맞물린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판이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겠죠. 그래도 항상 한계치는 있습니다. 한계치는 여기서 암석의 탄성 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증가하는 구간이 거대 지진의 경우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판들은 지질학적 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겠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또 특이한 점은 판이 겪는 스트레스의 변화 정도와 단측면상의 암석의 탄성 강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패턴에 있어서 좀 더 굉장히 레귤러한 패턴에서 irregular한, 랜덤한 그런 패턴으로 좀 변하게 된다는 거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지진은 판과 판이 서로 꽉 맞물린 그 영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고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판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이는 구간을 단층 파열 구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적 단층 파열 구간을 지진파 전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시점을 0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500초, 25분간 단층 파열이 일어나는 구간을 색깔로 표시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검정색 실선은 해구고요. 일본 열도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단층이 한 번에 순식간에 움직인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25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랜덤하게 이 단층 파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총 면적이 굉장히 넓다. 굉장히 이 단층 파열 구간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층 파열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열도와 평행하게 500km, 그리고 수직하게는 250km였고요. 사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넓은 단층이 파열될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이제 열도와 평행하게 50에서 150km 파열이 될 것이고, 그리고 판이 수미터 바다 쪽으로 끌려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최대 지진 규모가 7.5에서 8.2 정도 됩니다. 근데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 기존에 생각하던 그 단층 파열 구간보다 3배 이상이 파열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상부판이 바다 쪽으로 최소 30m, 여기서 저까지 30m 되겠죠. 그리고 최대 75m,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바다 쪽으로 튕겨 나갔다는 거죠. 최대 75m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지진 규모, 지진으로 인한 에너지 방출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파열된 단층 면적과 이 판이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하는 변이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규모 9.0이 넘는 그런 지진들에 대해서 단층 파열 구간과 그리고 평균 변이를 제가 이렇게 기입을 해 보았고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관측사상 최대 규모 지진이었던 경주 지진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경주 지진의 파열 구간은 4km였고요. 수센치 움직였습니다. 에너지 방출량을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인 9.0 칠레 지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방출량의 차이가 딱 10배, 6승배, 100만 배 차이 납니다. 우리 포항 지진의 그 피해 아직도 기억을 하시겠죠? 그것의 에너지 방출량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것의 100만 배 이상이 이러한 지진들에서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지진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땅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지구물리학자들은 어떻게 관측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잠깐만, 영상이 다시 할까요? 판과 판이 서로 들러붙는 움직이지 않는 구간을 실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스트레스가 계속 축적이 될 텐데요. 이제 판의 변형을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탄성 강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지진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쓰나미를 동반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지질학적 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 충돌대에 GPS라는 그런 관측 장비가 있으면 이러한 움직임을, 판의 변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전에 모션을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들러붙는 상황에서 계속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해저면은 내려가고 육상은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요. 근데 해양판이 이렇게 하강하려는 그런 힘이 좀 더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육상은 내륙 쪽으로 수평 이동하게 됩니다. 1년에 수 밀리미터, 센티미터의 스케일입니다. 근데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모두 반대가 되겠죠. 실제 자료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자료 보고 계시고요. 지진 발생 전에는 다 상부판이 내륙을 향해서 움직이겠죠. 1년에 2cm 움직이는 모션이 있고, 이거는 판이 이렇게 들어가려는 그 힘에 의한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 전후의 모션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이 수평 방향 성분이고요. 오른편이 수직 방향 성분. 수평 방향 성분을 보시면 갑자기 바다 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지금 확인하셨죠. 캡처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바로
바다 쪽으로 끌려가고요. 수직 방향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상은 1m 이 정도고요. 해저면은 제 키의 2배 이상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영향권이었을까요? 이제 자료를 살펴보니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해양섬에서는 최대 4cm 한 이 정도, 그다음에 멀리서는 약 2cm 정도 움직인 것으로 자료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잠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상부판, 그러니까 모든 판의 이동 방향은 바다 쪽을 향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반대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지진 전에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믹스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해양판이 들어가려는 그 힘이 그래도 계속 도미넌트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다 쪽부터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타임 스케일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판의 움직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대규모 지진 주기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04년 수마트라 지진, 2011년 동일본 지진 같은 경우는 지금 1번과 2번 사이에 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그 시기를 관측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의 꿈이었어요. 이제 거대 지진은 굉장히 관측하기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11년 동일본 지진이 발생해서 관측 사상 최초로 일본에서 1년 후에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방향이 전환하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상당한 특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964년 알래스카 지진, 1960년 칠레 지진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약간의 시간적 스케일을 넓혀서 자료의 데이터의 한계성을 약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판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시 대규모 지진이 발생 가능합니다. 지금 지구물리학자들이 규모 9.0 지진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맨 오른편 이쪽입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지금 판의 이동 방향은 모두 내륙 쪽을 향하고 있죠. 이 지역은 바로 캐스케이디아 지역입니다. 캐스케이디아 지역은 미국의 북서부, 캐나다 남서부 지역을 걸친 부분이에요. 약 300년 전, 1700년에 이 지진이 발생했죠. 사실 300년 전이니까 실제 지진 기록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진 발생 증거를 지질학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였죠. 그래서 앞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 이제 수직 방향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본 지진 같은 경우는 육상이 1m 하강하였죠. 1m 하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쓰나미가 발생한다면 그게 내륙 쪽으로 더 멀리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나무들이 해수로 인해서 갑자기 죽거나 성장을 멈추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캐스케이디아에는 지금 Ghost Forest, 유령 숲이라는 곳이 있고요. 해수로 인해서 죽은 나무들이 즐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 FEMA에서 이 지역의 지진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Everything west of Interstate 5 will be toast. 미국 서부에는 Interstate 5 주요 도시만을 가로지르는 국도 5번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안가에서 규모 9.0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 국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소위 속된 말로 완전 끝났다, 끝장났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9.0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동일본 지진 관측 결과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구는 30에서 75m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해안가는 9m 이동합니다. 그리고 시애틀, 포틀랜드 그런 대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2m 움직입니다. 2m 한번 같이 움직여 볼까요? 이 정도? 네. 지진이 나서 이 건물과 우리가 2m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실감 나실 것 같아요. 그동안의 관측 결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 이 판경계부 단층대에서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에서 규모 9.0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5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이 충돌대인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규모 8.7에서 9.2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단측의 전 구간 1200km가 모두 파열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300년 전에 발생했으니까 사실 언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발생 시기가 한층 앞당겨질지 모른다 하는 그런 무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판충돌대의 수직 단면도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판의 이동 방향은 어떨까요? 다 내륙 쪽을 향해야겠죠. 캐스케이디아 지역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실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다 판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새로운 관측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이 전이 구간, 가운데 보시는 전이 구간이 25km, 45km의 깊이에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이 판의 이동 방향과 속력이 이 전이 구간에서만 반대가 된다는 거죠. 반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동 속도도 점점 빨라집니다. 근데 그러한 거는 이제 지진하고 거의 흡사하죠. 근데 일반 지진과는 다른 점이 반대로 전환하는 건 똑같으나 판의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한 2주간 수 킬로미터 움직여요. 그래도 그 정도도 어마어마하죠. 2주간 움직인 그것을 지진 규모로 환산을 해보면 규모 6.0에서 7.0이니 이 또한 어마어마한 에너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로 전환하는 게 매 15개월마다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캐스케이디아 지역에서는 1996년부터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반대로 전환하는 그 구간만 화살표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반대로 전환을 할 때 이 슬립 전이 구간에서 굉장히 작은 지진들이 발생해요. 근데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관측을 하지 못하고 지진계로만이 관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지진과는 약간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트레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전환하는 그 현상은 슬로우 슬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또 트레머는 일반적 지진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파형을 살펴보면 뭐 뚜렷한 P파, S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이즈처럼 옛날에는 그런 자료는 다 버렸었죠. 근데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머의 지금 3차원 공간적 영역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10년 슬로우 슬립이 발생했을 때, 즉 판의 이동 방향이 바뀌었을 때 2주 동안 발생한 지진의 위치예요. 이거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이 구간은 일반적인 지진이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높고 압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수한 지진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다는 것은 이 단층대가 슬립 전이 구간의 단층대의 물리적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약간의 스트레스 변화로도 이렇게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약하다는 것, 위익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관측 결과뿐만 아니라 지진파 분석 결과도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진파는 모든 매질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잘 분석한다면 이 내부 구조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죠. 이
충돌대를 통과하고 기록된 자료를 분석하여 어떤 특정 구역을 통과하는 지진파 속도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을 이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색깔 지금 핑크색이 지진파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이고요. 파란색이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진의 위치를 회색으로 표시하였고 회색 점으로 표시했고요. 트레머의 위치를 노란색 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죠. 지금 하강하는 해양판이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트레머가 발생하는 구역에서 어떤가요? 지진파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인 값과 비교해서 20%에서 30% 이상 줄어드는 것을 관측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줄어든 에스파의 속도는 판경계부 단층대의 유체로 일부 설명 가능합니다. 사실 에스파는 물을 통과하지 못하죠. 어떤 매질에 물을 포함하게 된다면 에스파의 전파 속도에 크나큰 영향을 줍니다. 근데 사실 하강하는 해안판은 많은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광물 속에 포함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온도 압력이 다 높기 때문에 그런 물들은 이제 판경계부에 이렇게 고이게 될 거고요. 몇 가지 특별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유체들은 이제 암석 간의 공극을 채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극에 채우고 나서는 이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공극 압력을 형성시키고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판경계부의 힘의 방향을 제가 간략하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유체를 통해서 공극 압력을 만들고요. 그것의 힘의 방향을 지금 살펴보세요. 그리고 단층대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수직 방향 스트레스, 그다음에 수평 방향 스트레스가 있겠죠. 근데 이 높아진 공극 압으로 인해서 수직 방향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될 경우 수평 방향 스트레스, 약간의 수평 방향 스트레스에도 판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슬로우 슬립 현상을 일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스트레스로 이 판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다. 그러면 대규모 지진 발생 확률을 많이 감소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맞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슬립 전이 구간이 어디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판과 판이 서로 꽉 맞물린 영역과 슬립 전이 구간이 서로 오버랩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여기서 슬로우 슬립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죠. 캐스케이드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슬로우 슬립과 트레머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규모 9.0이 넘었던 그런 지역에서 모두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칠레 지진 지역, 알래스카 지역,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구역까지 슬로우 슬립 트레머 관측되어 오고 있고, 아마도 대규모 지진 발생과 이런 슬로우 슬립 트레머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지진 프로세스를 좀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해저의 미세한 움직임을 좀 더 빨리 포착해서 대규모 지진 예보에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물리 관측망을 해저까지 확대를 해야 합니다. 육상은 어느 정도 커버가 잘 됐지만 해저는 거의 비어 있어요. 캐스케이디아에는 현재 앞으로 언젠가 지진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진 네트워크가 해저에 수년 내로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개를 가지고 있어요. Snet, 두넷이 있고요. S넷은 이제 동일본 대지진 구역을 커버를 하고요. 안타깝게도 지진 발생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천문학적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동남부 지역에도 설치를 하였죠. 이제 두넷이고요. 이 두넷의 경우는 더 특별하게 시추까지 하여서 이제 단층면까지 직접 뚫어서 이 단층의 구성 물질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극 압력도 측정할 수 있게 고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 지역에 이러한 굉장히 팬시한 그런 지구 물리 관측망이 있을까요? 이 지역 또한 규모 9.0 지진 발생 가능한 지역입니다. 좀 더 굉장히 복잡한 slow slip tremor 관측되고 있고요. 아마도 여기서 만약에 9.0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지진학이라는 학문은 지구라는 유한한 스케일과 그리고 수초에서 수천 년까지 아우르는 그런 긴 타임 스케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진학계의 암흑기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이 지진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 안에 지진계를 좀 더 촘촘하게 조밀하게 설치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더 새롭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년 내는 이 대규모 지진 발생과 그 원인과 그다음에 슬로우 슬립 트레머 현상에 어떻게 서로 링크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해 드렸던 동일본 대지진 지역, 그다음에 이제 이 캐스케이디아 지역, 이 모두 슬로우 슬립 이런 것들이 관측되어 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그 주변 스트레스에 변화를 주어서 아마 많은 작용을 하여서 대규모 지진 발생 시기를 한층 앞당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통해서 지진을 재난이라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진이 왜 발생할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그런 질문을 서울대학교에서 할 수 있게 간절히 바라면서 Great Earthquake, Are We Ready?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